월요일부터 방송하는 메스를 든 사냥꾼 원작 줄거리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가 얼마나 각색되어 방영될지 기다려지는데요. 혹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의관 세연은 부검실에 들어온 지 7년이 되던 어느 날 용천경찰서 정정영 경위로부터 부검을 의뢰받게 됩니다. 세연은 기껏해야 18cm도 안 되는 길이의 막대가 손안에 잡히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피부를 벗겨내고 뼈와 살을 가르고 혈관을 찢으며 마치 전능함을 가진 듯 쾌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부검을 의뢰받은 시신의 나이는 20대 초중반, 유기된 장소는 대학교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사체는 절개가 필요 없도록 이미 가슴부터 복부까지 길게 개방되어 손상된 상태였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체였는데 자신의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 반, 그리고 국가수에서의 7년간의 기억을 모두 헤집어봐도 기억나는 게 없었음에도 짜증날 정도로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장기를 적출한 흔적이 있었고 그 위로 실 몇 가닥이 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자 세연이 지금보다 더 어리고 현명하던 그 시절 비슷한 사체를 봤던 순간이 잊혀졌던 기억 위로 스멀스멀 떠오른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세연은 용천경찰서 인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경찰서 인근 골목길에 숙소를 얻었습니다. 세연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체 하나에 행동이 좌우되는 것이 여전히 불쾌했지만 누구의 솜씨인지 알아차린 지금 선택지가 없었죠. 세연이 새벽에 마주친 변사체는 오래전 자신의 손에 목숨줄이 끊긴 사람으로 그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고 세연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계속 고민했던 것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세연은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지원한 세연은 1년차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며 모든 부검에 참여하였고 6년을 일하고부터는 세연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인지도가 생겼고 가끔 시사범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터뷰도 해주고 학교 법의학 특강에도 나갈 정도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소장이 써주는 정근 추천서를 들고 본원으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체는 세연에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의 정상을 빛내줄 최고의 장식품이었지만 문제는 선물을 들고 온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세연의 손가락 중 유독 짧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잔인하게도 그의 것과 똑 닮은 유전의 법칙을 따랐는데요. 그의 이름은 윤조균. 그가 유기한 사체는 전국으로 6구 이상 있을 것으로 세연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연의 엄마는 아빠에 의해 구타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세연과 아빠는 종종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 트럭 화물칸에 딱 맞게 비닐을 깔고 양동이 가득 물을 받아두어야 하는 일은 세연의 몫이었습니다. 세연은 조균이 시키는 대로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열어 길을 물어보거나 가는 길이니 태워주겠다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며 화물칸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연은 지금도 조균이 좋아하던 순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읊어낼 자신이 있어 칼날을 직각으로 찔러 넣을 것, 피부를 박리하는 방법 등등 말이죠. 조균은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였고 세연은 그 사체를 치우는 조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조균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세연의 삶이 흘러갈 길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세연은 직감했습니다. 연쇄살인마 딸이 메스를 잡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세연은 조균이 산채로 경찰에 체포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조균이 소란을 피우도록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체가 발견되고 이틀 만에 인터넷 속 수십 개의 기사들에는 사체 훼손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이 쓰였다는 정보와 함께 재단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현은 국가수에서 감정서를 받고 정신이 멍했습니다. 훼손이 극심한 사체에서 DNA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세연은 쪽지문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달라붙어 이잡듯 뒤졌지만 성과는 없었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퇴근
3분 후 용천으로 내려가 현장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피해자가 다닌 대학을 기웃거려도 봤지만 경찰이 아닌 법의관인 이상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멍청하게 눈만 깜빡거리던 정연이 번뜩 떠올랐던 것이죠. 원래 경찰은 2인 1조로 움직임에도 정연은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정연의 굳은 표정으로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화제성 있는 사건과 열정 넘치는 어린 지휘관의 조합은 보수적인 경찰 조직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말을 아끼긴 했지만 정연은 분명 용천 경찰서에서 고립되고 있었을 것이라 세연은 생각했습니다. 정연을 만난 게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던 세연은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원칙을 중요시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이 부지런한 정연이 퇴직 후 갈 곳이 없는 인간들로 가득한 용천 경찰서에 있다는 것에 이미 싸움의 승기가 자신에게 기울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정연은 피해자의 원룸을 살펴보고 싶다는 세연의 부탁에 한 걸음에 달려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세연은 피해자와 조균과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쉽게도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연은 과거 미제 사건과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두 사람은 각각 1999년 7월과 2002년에 동일한 도로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되었던 미제 사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 변사체에서 조균의 흔적을 찾으면 안 되었기에 세연은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살인으로부터 벌써 10일의 시간이 흘렀고 조균의 특성상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희열을 되살리기 위해 피해자의 발자취가 닿았던 곳을 끊임없이 배회할 시간이라 생각하던 찰나 세연의 집 주변에서 두 번째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세연이 최초 목격자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변사체에서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 정연은 두 번째 변사체를 맞이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연과 정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 주장하지만 용천경찰서 누구도 연쇄살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용천경찰서 서장은 두 번째 사건을 형사팀에 맡겨버립니다.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균에게는 범행 원칙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태껏 경찰에게 그림자 한 번 밝히지 않는 이유였죠. 하지만 조균의 뒤처리는 깔끔한 편은 아니었고 마지막 점검은 항상 꼼꼼한 세연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균 곁에 세연이 없었고 첫 번째 변사체에서는 전혀 없던 지문이 두 번째 변사체에서는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그 지문의 주인은 범죄자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알 수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조균의 옆에서 범행을 돕는 누군가가 있다면 세연은 첫 번째 변사체를 감싸고 있던 농업용 비닐이 떠올랐고 그 비닐에서 테이프를 뜯어내어 지문의 흔적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범의 소행임을 입증해내지만 서장은 선뜻 정연에게 사건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정연을 믿지 않던 팀원들은 정연을 돕기로 결정하고 CCTV를 돌려보다 용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필 용의자는 용천에서 꽤 유명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동네 유지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의자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증거가 쌓이며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제 사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정연을 이상히 여긴 서연의 집요한 질문에 정연은 21년 전 토막 사체 사건의 범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연은 과거 미제 사건 4건에 대해 추가로 세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99년 7월 하룡에서, 같은 해 9월 시흥에서, 2000년 10월 서평태, 2002년 용천, 이 4곳의 공통점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전 범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세연에게 자세히 들려줍니다. 세연은 예전부터 정연처럼 솔직하고 지나치게 애정이 넘치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느 날 정연의 사무실에 세연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고 세연이 상자를 뜯고 확인한 물건은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노트에는 잔인하게 죽임당한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정연이 잘못된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세연은 당황한 정연 대신 브리핑을 도왔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조균에게 스스로 미끼가 되었고 조균이 실수할 때를 노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물건을 받아들자 머릿속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편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 건이 용천에서 발생함을 알고 정현은 그때 목격자를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양동이를 들고 있던 한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세연은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다가 용천 여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발견하고 주인 없는 지문이 저 여학생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뒤이어 정현 역시 미성년자가 공범일 수 있다는 추리를 하며 세연의 뒤를 바짝 쫓아 수사를 하는데요. 세연은 왜 정현이 미성년자를 공범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20년 전 미제 사건에서 양동이를 들고 있던 여자아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현은 세연의 노련함으로 두 사건의 접점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세연에게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후 여중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간 것이라 생각한 여학생이 수련회를 가지 않은 것을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종자 야간 수색이 실시되고 7시간이 경과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할 즈음 정현이 뜬금없이 세연 앞으로 온 택배송 노트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자 세연은 자신의 과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조균이 있을 만한 장소를 기자들에게 목격자 정보로 가장하여 몰래 전해주고 기사를 통해 경찰 수색대와 정현의 이목을 자연스럽게 옮겨놓습니다. 주도 면밀한 세연은 기자들에게 정보를 전해줄 때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차에서 잠시 자고 있는 경찰의 전화를 이용해서 알려주었는데요. 그 장소는 용천중학교였고 정현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로 범벅이 된 여학생이 누워 있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두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한 것만 같은 느낌이 정현에게 들었는데요.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정현은 영상 속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발견하고 왜 세연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연의 노트를 찾기 위해 세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지하철역 사물함에 노트를 감춰뒀던 세연은 사물함에서 노트를 가져와 어린 시절 난독증이 있던 조균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매일같이 끌어안고 살던 책이 있었고 도로 흔적을 남기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택배도 시키지 않고 배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 끝에 세연은 도서관을 향했고 그곳에서 어렵사리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조균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숙소 인근 좁은 골목길 안쪽 조그만 세탁소가 있었고 흐릿한 그림자만으로 세연은 그가 조균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조심스레 꺼내던 세연은 강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세연이 실종되고 세연의 집 앞에 쓰레기 봉투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연이 기자들에게 보낸 다량의 메시지를 통해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정현은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세연을 소시오패스로 칭하며 연일 방송을 하는데요. 세연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정현은 어느덧 자신이 세연에 대한 동경이 호감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연을 쓰러뜨린 건 어린 세은이라는 여자아이였고 정신이 들자 세은은 세연에게 조균을 아빠라 칭하며 세진 언니와 살 때처럼 셋이 살며 세연 언니가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 조균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진이라는 이름에 세연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는지 의외로 담담한 세연을 보고 되려 세은이 당황을 했는데요. 마침 옆에 있던 칼을 손에 쥔 세연은 조균의 등에 그것을 내리꽂고 도망쳤으나 조균에게 목이 졸린 채로 질질 끌려왔고 조균이 사치 처리하는데 몇 개의 손가락이 필요하지? 라고 말한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조균과 꼭 닮은 자신의 손가락과 약지 두 번째 마디가 어디로 날아간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도 없이 지혈도 안 되는 손가락은 이미 괴사가 온 것 같았고 세연은 혼자 해부학책을 공부하는 세은에게 일부러 어려운 의학 단어를 골라 사용하면서 세은이 배움에 안 달라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은은 조균을 설득하여 인근 24시 약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약국에 함께 들어선 세연은 약사에게 뿌리는 파스를 달라고 하였고 그것을 세은에게 뿌리고 약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고는 조균과 세연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균은 세연의 머리채를 잡았고 세연은 조균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정현은 선배 서원의 도움을 받아 조균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을 추적하던 중 마침 안약이 소진되어 인근 약국을 들렀다가 멀리서 세연이 조균에게 잡혀가는 곳을 보고 세연을 구해주었습니다. 조균은 탑차에 세연을 태우고 달아났고 세연은 차량 번호를 외우지 못한 채 조균의 칼에 어깨에 상흔을 입은 정현
정연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정연은 공범이자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자 범죄 피해자인 세연을 차마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연의 무전에는 무안을 벗어나는 톨게이트에 조균이 탄 탑자가 통과했다는 소식이 무전을 통해 들렸고, 정연은 아프다는 이유로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세연을 홀로 두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수천이 씌워진 하얀 탑차를 찾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차를 앞질러 무사히 탑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 탑차의 앞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세은은 시선을 앞 유리창에 고정한 채 복부 전체에 흥건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생각보다 일찍 구급차가 도착했고, 알고 보니 세연이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구급대원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문득 정연은 세연의 돌발 행동이 예상되어 병실에 전화했더니 병원에서는 세연이 현장에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규는 혼자 범행을 저지르다가 꼬리가 밟혀 절도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세은을 세연처럼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연의 엄마가 조균의 첫 살인이었고, 이들은 엄마를 묻은 갯벌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세연이 조균을 죽이려던 찰나 세연의 휴대폰에 정연이 보낸 "세은이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세연은 세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요. 드라마의 각색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러면 드라마 이후 다시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